네, 어느덧 대선이 7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부터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공개 사과 기자회견까지 전국 역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을 며칠 안 남긴 이 시점에 과연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떤 후보로 향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선 70일도 딱 남았습니다. 네. 예. 그런데 보니까 최근 지지율 추세를 보니까 접전이잖아요. 최근의 지지율을 어떻게 이제 보고 계세요? 접전이었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기 시작했고 네. 윤석열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로 김건희 씨 문제를 비롯해서 토론 깊이라든지 국민에 대한 대통령 후보로서의 어떤 자세가 부족하게 보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을 한 것 같고 심지어 보수적인 유튜버들조차도 3프로 TV를 보고 저렇게 경제 지식이 없는 줄 몰랐다. 깡통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실망이 손절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표들이 안철수 후보가 일부 좀 가는 게 있고 이재명 후보한테 오는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두 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40%를 넘겼습니다. 토마토하고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는 뭔가 우리 윤석열 후보도 떨어지지만 이재명 후보도 박스권을 돌파해서 40%를 이제 넘기 시작하는 비등점에 놓여 있다. 그렇게 보시군요. 이재명 후보는 최근 지지율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좀 겸손하게 답하시던데.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최근에 조세일보가 엠블렌 퍼블릭이라는 여론조사하고 한 걸 보니까 경제 문제와 코로나 같은 이런 현안 문제를 누가 잘 풀어갈 거냐. 1등 이재명, 2등 안철수, 3등 심상정, 4등 윤석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냥 보복 심리로 문재인 정권이나 이 민주당에 대해서 그냥 다 잡아들이고 수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야의 지지만 있을 뿐이지.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코로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경제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지식이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토론을 좀 더 많이 하자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각 정당이 자기들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14번, 15번 TV 토론을 해놓고 정작 5천만 국민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본선 경전에서 3번 TV 토론하고 끝낸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토론회를 최소 7번을 해야 된다. 이런 법안도 지금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당이 동의 안 하는 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야당은 좀 동의했으면 좋겠고 특히 김종인 위원장처럼 이렇게 합리성 있는 분들이 후보를 설득해서 토론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보험 상품을 팔더라도 보험 판매원이 상품의 장단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팔면은 나중에 취소됩니다. 불완전 설명 의무 위반으로 불완전 판매라고 보통거래약관에서 공정위에서 이걸 단속을 해요. 하물며 보험 상품 하나도 파는데도 이럴진데 대통령을 뽑는데 이렇게 불완전 판매를 해서 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보니까 특검을 수용해야지 한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왜 윤석열 후보는 자꾸 특검을 해야지만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핑계고요. 아니 본인은 정말 본인의 지금 범죄 혐의가 얼마나 큽니까? 고발 지금 이 사주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윤우진 그 용산 전 세무서장에 대한 비호 의혹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을 최초에 발단했던 부산저축은행 그런 부실 수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본인도. 뿐만 아니라 자기 장모는 현재 구속돼서 1심에 3년, 최근에 1년, 4년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부인도 지금 주가 조작 사건이 지금 수사 중인데 검찰이 윤석열 후보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무혐의 처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부장, 본인 부인 장모 이 세 가지 사건이 특검 대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특검을 좀 빨리 좀 추진할 수 있는 방법. 저희들은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이럴 줄 알고 우리가 특검법을 통과시켜 놨어요. 상설특검법.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필요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수사 대상만 확정해 주면
나머지 특검 임명 절차나 수사 기간 예. 이런 것들은 다 상설특검법이 통과돼 있어요. 현행법이. 예.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야당에서는 그 다수당인 여당이 특검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검찰 수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 절차가 추천위원회 7분이 계시는데 예. 첫 번째는 대한변협 회장, 대법원 행정처 차장, 법무부 차관 예. 세 분이에요. 아, 근데 대한변협 회장은 친윤석열 후보로 알려져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예. 그다음에 대법원 차장은 중립적인 분이고 법무부 차관은 약간 정부 쪽 입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세 명도 균형이고 나머지 네 명은 여당 2명, 야당 2명이에요. 그 7명이 모여서 중립적으로 구성된 겁니다. 여기서 네. 두 분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그럼 있습니다. 여야가 지금 입장차가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특검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워낙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에서 추진하는 그 특검을 혹시 수용하실 생각은 없는지 민주당에서는 아니 아까 말씀 저희 예. 기본 입장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하자는 겁니다. 상습 특검법이 먼저다. 그렇습니다. 여야 합의 이미 법이 통과돼 있다니까 이럴 예. 줄 알고. 왜 이 법을 활용하면 바로 지금 수사가 될 수가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죠? 야당 입장은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게 권영세 선대위 특보단장이 지난주 뉴스큐에 출연을 네. 했는데 특검 논의가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생방송으로 우리 공개 토론을 하는 것을 한번 중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 방안은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위원장하고 저하고 토론 한번 시켜주세요. 아, 그냥 김종인 위원장하고 송영기 대표님 두 분이서 상임선대위원장끼리. 예, 아니면 원내대표 두 분이 공개 토론하는 그것도 방안은 좋습니다. 어떨까요? 예. 예, 김기현, 윤호중 원내대표 명확히 정리돼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현안 이슈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네, 혹시 전혀 연락을 못 받았습니까? 청와대에서? 네. 제가 12월 예. 8일날 다리를 다쳤는데 예. 뭐 그 뒤로 한 번도 뭐 통화한 적도 없고. 사면위원회에서도 원래 안건에 없었다가 갑자기 안건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들으셨어요? 뭐 그 전에야 예. 이 사면 논란이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예. 최근 한 달 정도는 거의 대통령께서 답변이 없으셔가지고 아. 거의 이제 물 건너 가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죠. 그랬군요. 사면 결정이 나고 저는 나서 그날 예. 아침 9시에 이철이 정무수석이 전화를 해줘서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9시에요? 네, 바로 이미 언론에는 다 났었잖아요. 국무회의 하기 바로 직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군요. 예, 미리 뭐 사전 논의했다라는 언론 보도는 오보군요. 네.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다,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히시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붙일 말씀이 없습니다. 고민이 많으셨겠죠. 특히 예. 이제 건강 문제에 대한 고민이 컸을 겁니다. 건강 문제가 컸기 때문에 결정하신 것 같다. 문 대통령이 원래 국민 공감대 그리고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게 전제되지 않은 사면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좀 잘못된 결정이다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안고 가야죠. 다 그런 것도 고민해서 아마 비교 형량에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사안이 다르고 국민적 공감대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반대입니다. 그런 주장 이명박 반대한다. 사면 반대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선 앞두고 정치적 행보를 할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좀 몸이 수술해야죠. 그러니까 네, 추스리고 네. 나시면 정치 행보보다는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고 또 좀 사죄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찌됐건 이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헌정 질서가 혼란을 겪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시에 이제 사면 복권된 한명숙 전 총리 혹시 연락해 보셨어요? 못 연락 해봤습니다. 못 해보셨군요. 이각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가 혹시 대선에서 역할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여유가 그럴 있겠습니까? 가능성은 예, 본인 낮다고 보시는 거죠? 명예 회복을 위해서 예. 또 그렇게 그런 분을 막 귀찮게 모시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같이 이제 공동으로 통합위원장 맡기로 했잖아요. 원팀으로 가는 길에서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예.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어제 모양이 좋았습니다. 네. 저는 어제 또 전라남도 장흥에 내려가서 예. 전남 선대위 발대식에 가서 축사를 하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다. 반면 상대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네, 선대위의 모든 직에서 물러났잖아요. 네. 송영길 대표를 잠깐 언급했어요. 송영길 대표는 다리가 아프시고 본인은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준석 대표의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준석 대표의 말씀을 쭉 보면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도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해서 견제하지 못한 당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대구에 가서 박근혜 탄핵은 불가피했다 하는 걸 보고 상당히 저는 감동을 받았거든요. 과연 나는 예. 우리 당에 우리의 잘못을 저렇게 과감히 인정하고 할 만한 그런 자세가 돼 있는가 돌이켜보게 될 정도로 젊은 분이 대구에 가서 박근혜 탄핵은 불가피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당대표 선거 중에. 그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정농단 막지 못한 거 반성해야 된다. 그런 논리에 따르면 지금의 윤석열 후보나 그 주변 윤핵관들, 윤석열 핵심 관계자를 줄여서 말이죠. 예. 이 행태를 방치하면 대통령 당선도 어렵지만 당선되더라도 제2의 박근혜처럼 국정농단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그때 비겁했다 우리가. 왜 그것을 지적하지 못했는가. 이러한 일관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평가로는.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 갈등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책임이 윤석열 후보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네. 아니 당 대표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거의 뭐 애 취급하고 청년위원장 취급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 조수진 단장이 상임선대위장 말을 듣지 않겠다. 후보 말만 듣겠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 측근이 회의에서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저도 그렇게 가만히 있기가 어렵지 않았겠어요. 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이준석 대표라면 그런 상황에 똑같이 직면했다면 어떻게 대응하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저는 뭐 또 상황이 좀 다르니까 저야 이제 후보와 소통이 되고 이렇게 같이 해결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정도의 신뢰가 없잖아요. 너무 이질적이잖아요. 저와 이재명 후보는 같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역사를 함께 해온 동지입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잖아요. 불과 4, 5개월 전에 이명박 박근혜를 구속 기소했던 분 아닙니까? 5명을 자살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적폐 청산이라 해서 변검사부터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비롯해서 홍준표 의원의 말에 따르면 보수 세력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난 뽑는 것 자체도 좀 신기하고요. 국민들이 또 야당 지지층에서 뽑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람이죠. 존중하는데 예. 저는 이게 이준석이라는 젊은 사람을 당대표로 뽑았던 그런 보수 혁신의 흐름과 예. 윤석열을 뽑는 이 흐름이 상호 상충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국민 여론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섰는데 네. 이 당에서 표에서 진 거잖아요. 우리 당은 오히려 그 흐름에 따라가는데 예. 여기는 반대로 가는 그런 모순이 잉태됐기 때문에 윤석열 선대위는 처음부터 이 모순이 발생하고 특히 윤석열 후보가 김한길 전 의원을 네. 비롯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탈당하신 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새시대위원회라는 걸 맞습니다. 만들어서 신당 창당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신당 창당 작업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뭐 아직 확인된 것도 그렇게 아니고요. 추측이 되죠. 김한길 예. 의원이 원래 창당 전문가 아닙니까? 저는 창당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예. 저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순간 이준석을 비롯한 홍준표 이런 분들은 다 예. 팽당할 것이다. 다 다 배제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후보와의 공감 이야기 하셔서 최근 안철수 대표와 연대 가능성 이야기 하셨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송 대표님 생각에 연대도 가능하겠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예. 제가 그 당대표가 단일에 인터뷰 할 때마다 네. 일관되게 야권 후보는 어떤 분이 됐으면 좋겠냐 할 때마다 일관되게 제가 안철수, 유승민, 오세훈 세 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또 경제와 행정을 아는 분들이니까 나머지는 원희룡, 홍준표, 윤석열 다 검사 출신들 아닙니까? 검사가 중요한 직업이죠. 네. 우리 범죄를 진압하고 중요한 직업이지만 평생 검사하신 분이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거를 다 알겠습니까? 제가 20년 정치를 해도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는데 아니 검사 한 4개월 하던 사람을 바로 검찰총장 시키면 검사들이 동의하겠어요? 아무리 정치가 그렇다고 이 정치, 경제, 외교, 문화가 얼마나 복잡한 일인데 이걸 4개월 하던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게 사실 쉬운 일입니까? 예. 그런데 안철수 대표라면은 그러면 안철수 이런 분들은 그래도 경제를 해보신 분이고 그리고 과학기술혁명에 대한 필요성에 100% 저는 동의하거든요. 과학기술 입국으로 우리 대한민국 가야 되는데 그런 아젠다를 저는 높게 평가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정치 공학적인 그런 면도 아닌 거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이제 이 송영길 대표께서 제안을 하니까 그럼 같이 문재인 정부 심판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자면 후보께서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면서 맨날 보복만 하려고 그래가지고 즉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1년 보복하고 4년 동안 뭐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저는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봅니다. 즉 이번 대통령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 게 아닙니다. 친문 세력이 후보가 된 것도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총장 체제하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기소돼서 정치 생명이 끊어질 뻔했잖아요. 야당 못지않게 여야를 넘어서 이렇게 탄압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저도 맨날 배제당해서 겨우 비주류에서 당대표가 된 거 아니에요. 이미 송영길 당대표가 됐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됐던 것 자체가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 몇 달 전에 저희 YTN 여기 뉴스큐에 출연하셔서 하신 이야기 중에 정권 교체의 의미가 담겨 있다. 후보도 비주류고 당대표 역시 비주류다.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를 문재인 정부의 어두운 유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두운 유산이다. 왜 그렇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안 해줬으면 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를 임명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후보가 됐다고 보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그런 충돌 과정이 다 일련의 모든 것이 다 우리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어두운 유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정권 교체는 우리 정부, 이 문재인 정부의 어두운 유산인 윤석열 이 검찰 체제를 해체시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치 교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와는 끝까지 계속 같이 가자, 정책 면에서 연합하자라는 제안을 계속 하실 생각입니까? 연합하든 않든 간에 우리 대통령 제도가 우리 의원 내각제가 아니다 보니까 당선자가 모든 것을 갖고 떨어진 분들은 다 배제돼 버리잖아요. 나는 이런 것이 국가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좋은 아젠다는 연대와 상관없이 우리 이재명 정부와 저희 민주당 정부가 만약에 국민의 신임을 얻게 된다면 안철수 후보의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거는 많이 수렴을 해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최근에 이 문제 가지고 소통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안철수 후보와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왜 했는지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본적으로 보면 정치가 분열 갈등의 단초가 되지 말고 통합의 동력이 돼야 한다는 말 때문에 가급적으로 협력하는 틀을 만들 수는 있겠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이제 많은 인터뷰를 통해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유연합니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입니다. 경제에 대한 식견이 있습니다. 종합행정을 위해서 경기도를 이끌어봤습니다. 부채 덩어리인 성남시를 경기도 최고의 지방자치로 바꿨고 경기도지사를 맡겼더니 17개 광역자치단체 1등 자치단체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맡기면 대한민국을 바꿀 것입니다. 그 길에
김동연, 안철수 다 함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야권 후보라고 생각했는데 여권 후보 쪽으로 그 정책 제안 다 아니, 받을 수 있다. 국민들이야 여야가 얼마나 우리 정치하는 사람한테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여든 야든 다 국민 세금 받아서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지혜를 모아서 나라 발전시켜주고 우리 서민들 잘 살게 해달라는 게 소박한 꿈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께서도 지금 대선 3번째 도전인데 또 떨어져가지고 자신의 아이디어가 국정에 반영 하나도 안 돼버리는 것은 너무나 아쉽잖아요. 어떤 본인 혼자 힘으로 당선되면 좋겠지만 쉽지 않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예. 정치는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172석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통합되면. 이런 힘이 없이 어떻게 법을 하나 통과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디가 있더라도. 예. 그러니까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법이 통과되고 네. 정책이 집행이 되려면.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당연히 정치라는 것은 자기 힘이 부족하면 연대하고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우리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아이디어가 예. 평생 검사만 하시고 상상력이 박제돼서 아니 경제에 대한 식견 보십시오. 뭐 불량식품은 뭐 서민들 먹여도 좋다. 뭐 프리드만의 그런 몇 가지 책학만 읽어보고 예. 하시는 거라든지 최근에 120시간 논쟁이라든지 모든 이 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이과 인문과학적 소양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예. 그냥 맨 구성 요건에서 얽어매가지고 기소하고 유죄 판결 받는 것만 평생 한 거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인문과학 지식이 이 법전만 보고 형사 법전만 있는 검사들 마인드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그런 상상력과 생각을 품을 그릇이 안 된다 이거죠. 예. 이재명은 그 그릇이 되고 저는 윤석열은 그게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준석도 품지 못하는데 안철수를 어떻게 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께서 이재명 후보만이 여러 정책도 수용할 수 있고 특히 안철수 대표의 정책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신 겁니다. 상대당 또 선대위원장이나 대표 나오시면 똑같이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연함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유연함 강조하시는데 양도세 중과 유예라든지 그리고 종부세 개편이라든지 이런 방안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 가운데 상당히 일가구 이주택이라든지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불만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가진 만큼 내야 된다는 게 또 문재인 정부의 생각 아닙니까? 이게 좀 다르잖아요. 기본 원칙이 크게 떨어진 건 아니고요. 일가구 이주택이라 할지라도 투기 지역이나 이런 잘 나가는 강남에 두 채 가진 것과 시골에 부모님 모시려고 받은 두 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차별화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종부세라는 것도 사실 현금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는 집값이 올랐다고 집을 팔아서 현금이 자기 이익이 현실화되는 것도 아닌데 현금으로 세금 내라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납부 유예를 좀 시켜줘야죠. 예. 어르신들. 그런 건 이런 미세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종교재단이나 종중 법인 소유 땅에 대한 문제 이걸 좀 조정하려고 그러고요. 양도소득세도 지금 2주택, 3주택자한테 70, 80% 이렇게 중과를 하게 돼 있는데 예. 이거는 중과를 하긴 하지만 매물 유도를 위해서 일부 6개월, 3개월, 3개월 이렇게 좀 유예를 하자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원칙을 크게 해소하는 것은 아니고. 양도세 80%면 정권 교체를 기다리지 어떻게 팔겠냐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맞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유예하자 그러니까 매물이 또 잠긴다 이런 말에 대한 반론이죠. 그런데 이게 유예를 하는 것뿐이지 또 뭐 유예를 해주는 매물이 나오도록 유예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1, 2년 지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죠. 현재 상태는 유예죠. 그러나 언제든지 전 필요한 분들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집값 상승이 멈추고 하향 안정화까지는 아니라도 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의 가장 가슴에 다가온 발언이 조세 정책이 징벌적 수단으로 돼서는 안 된다. 조세 중립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사실. 네. 그래야 조세 저항을 막을 수가 있고 공급 대책이 없이 그냥 규제 일변도는 안 되는 거죠.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된다. 이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공급 대책, 공급 위주의 대책은
최근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기 시작했지 문재인 정부 초기 1년차, 2년차, 3년차에는 사실은 수요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습니다. 맞췄었잖아요. 그게 잘못된 그게 실패죠 그러니까. 예. 그때 김수현 실장이나 김혜미 장관이 판단을 잘못했다 보여지고요. 정세균 총리 들어서야 이사 대책이 처음 나온 겁니다. 네. 그나마 정세균 총리가 잘한 겁니다. 이사 대책. 올해 이사 대책 때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문재인 정부, 공급이라는 건 이재명 최소한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예. 너무 늦었던 거죠. 집권 그렇군요. 초기에 했어야 되는데. 부동산 정책은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다면 완전히 바뀌겠네요. 당연히 바뀌어야죠. 안 바뀌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서 보니까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검증 특위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죠. 네네.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 네. 앞으로 어떤 활동을 지금 할 예정입니까?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검찰이 눈치를 보면서 거의 무혐의 처분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래서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된다. 김건희, 최은순 지금 장모, 본인, 본 부장, 본인 부인 장모 이 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검찰이 이렇게 비겁하게 정말 지금 정경심 사건이나 신정아 사건에 비교해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상습적으로 학위 이력서를 위조하고 허위를 작성하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좀 법사위- 숙명여대 법사위 좀 열어서, 숙명여대 예. 석사 논문이나 국민대 박사 논문을 보면 최근 그거 너무해요, 너무해. 최근에 그 검찰의 이 수사 행태에 대한 비판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라든지 이 검찰 쪽 그리고 박범계 법무장관이라든지 이 법사위 좀 열어서 그런 문제 좀 강하게 좀 질타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네, 예. 정말 그 대한민국 검찰 자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할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검사 사위의 그런 힘을 믿고 최은순 씨가 전국 24군데 부동산 투기를 하고도 수사를 받지 않은 거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 때 수사 제대로 안 했으면 저거 요양병원 저 사기 사건도 제대로 수사 기소가 됐겠습니까? 예. 김건희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 사실상 우리가 집권당이긴 하지만 윤석열 후보나 그 주변 검찰 세력들, 박영수 특검 이 그룹들이 영향을 강력하게 검찰에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의 제19 감싸기를 지금 강력히 비판하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예. 네. 마지막으로요. 최근에 그 현안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수처가 네. 지금 무작위로 우리 기자들 네. 그리고 야당 의원들 네.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네.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사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 모두 다 수사에 필요할 때는 하겠죠. 절차에 따라. 만약 네, 근데 그것이 네. 과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건지 안 것인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법적 절차는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법적 절차를 지켰다 하더라도 네.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관계자가 통화한 사람이 아닌 일반인 기자, 야당 정치인을 만약에 사찰했다면, 네. 만약에 그 통화 기록을 조회했다면 이게 문제 아닐까요? 지금 공수처가 아시다시피 야당의 극렬한 반대로 지금 겨우 출범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신생 조직이다 보니까 수사 기법이나 역량이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보완되고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 현안 여러 가지 짚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